자, 봅시다. 1번부터 123쪽. 대상하기 하기 봅시다. 체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가 기능적 기본 단위이다. 맞지요? 그리고 식물세포는 바깥쪽 세포벽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세포벽의 식물세포 형태를 유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둘다 동그라미 맞은 사람 채점하세요. 자, 각각 세포 소개관의 역할. 핵은 유전 정보를 저장.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 소포체 하면은 운반이라고 그랬어요. 물질 이동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였죠. 운반. 그리고 골식체 하면 반드시 포인트는 분비입니다. 분비. 그래서 골식체는 단백질 저장 및 분비. 그리고 소포체 기능이 하나 더 있었었어. 리보솜이 없는 매끈한 소포체, 매끈면 소포체는 지질을 합성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거 하나 더 알아두세요. 항상 보통의 소포체 하면은 이제 운반 기능이 있으나 그 매끈면 소포체는 리보솜이 없기 때문에 지질을 합성한다라는 거 하나 알아두고, 자, 그다음 3번. 세포 내 생명 활동에 필요한 자기 포인트는 에너지를 생성입니다. 에너지를 생성하는 세포 소비관은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이고요. 이때 에너지를 생성하는 게 바로 세포 호흡이라는 과정에 의해서 에너지를 생성했었죠. 자, 그다음 염록체는 이것이 CO2와 CO2는 무기물이라고 합니다. 무기물이 CO2와 그리고 H2도 무기물이죠. 얘네들로부터 무엇을 합성한다? 바로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이게 광합성이었어요. 유기물, 포도당의 형태를 합성하는 겁니다. 얘는 물질대사에서도 동화작용이었습니다. 물질을 합성하는 거. 자, 세포 형태 유지. 내부, 외부의 물질 출입을 조절합니다. 얘가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세포학이에요. 그리고 식물세포에서 물, 색소, 노폐물 등을 저장합니다. 바로 에코라고 불렀었죠. 그래서 식물체 내 수분량을 조절하는 역할도 하더라. 세포 소기관 중에 식물세포에서는 발견이 되지만 동물세포에서 발견되지 않은 세포 소기관 주가 있더라. 그러면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연록체와 세포막 바깥쪽에 단단한 세포 벽이라는 게 있었죠. 이 둘은 반드시 식물세포에만 존재합니다. 즉 동물세포에는 없다. 넘어가 봅시다. 이제 자, 1번. 다음 그림은 세포 구조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나타내었다. 세포질이라는 곳은요, 세포막 안쪽 공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액체로 이루어져 있고요. 바로 이 세포질에 다양한 세포 소기관들이 존재하겠죠. A는 맞고요. 핵은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구조적 기능의 기본 단위야. 핵이 아니라 바로 세포에 대한 설명입니다.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단위입니다. 틀렸고요. 세포막 내부는 핵과 세포들로 구분을 할 수 있겠죠. 당연히. 그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번과 같은 게 나오면 여러분 반드시 이제 그림에 기호가 있을 거예요. 이 기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세요. 가장 가운데 뭔가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이 있다. 그 B가 바로 핵이 됩니다. 그리고 A 같은 경우는 점점점점 아주 작은 알갱이처럼 보이는 거 이게 바로 리보솜이에요. 리보솜. 이 A 여기 이제 작은 알갱이 형태는 세포들의 홀로 있는 애들 유리 리보솜이라고 하는 애고 이것들이 이런 막 구조에 붙어 있는 것도 보이죠? 얘가 바로 소포체에 결합되어 있는 리보솜이에요. 이 소포체를 거치면 소포체라고 불렀었고요.
그다음에 소포체 옆에 이제 이 막구조가 층층이 쌓여져 있어요. 내부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이게 C, 바로 골지체. 그리고 E는 동물세포, 식물세포 모두 존재합니다. 바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미토콘드리아. 그리고 D는 식물세포의 가장 바깥쪽을 이루고 있죠. 얘가 단단한 세포. 그럼 여기서 이제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거 고르면 몇 번입니까? 2번밖에 없죠.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림에다 쌤이 정리했어요. 반드시 그림 나오면 명칭 정리 연습하고. 자, 3번 옳지 않은 거 하나를 골라라. 엽록체는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고요. 에코는 동물세포에서만 크게 발달한다가 아니라 주로 식물세포에서 발달합니다. 그래서 일단 2번이 틀렸어요. 다음 3번. 핵에는 DNA가 있어서 생명활동 조절하고요. 골지체는 단백질 저장 및 세포 밖으로 분비하는 기능을 하더라.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통해서 에너지를 생성한다. 지난 시간에 이 에너지는 어떤 형태의 에너지를 생성한다? 바로 ATP 형태의 화학 에너지를 생성한다. 그래서 세포 호흡은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이 가지고 있는 화학 에너지를 ATP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였었어요. 그 다음 4번 이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의 공통점을 골라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이 에너지 대사라는 게 결국 물질 대사이고요. 이 물질 대사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얘기하며 이게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동화작용,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나는 이화작용 모두 포함한 말이야. 왜 에너지 대사라고 부르냐면 물질 대사가 일어날 때 반드시 에너지의 출입이 있어요. 동화작용은 물질을 합성해야 돼, 고분자 물질을.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 이화작용은 고분자에서 저분자로 분해하는 거야. 그럼 에너지가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이거를 에너지 대사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표면에 리보솜이 붙어 있다. 이건 누구에 대한 설명이냐면 바로 공포체에 대한 설명이죠. 그래서 얘는 틀렸고 식물세포에서 관찰할 수 있다. 이런 거 잘 보세요. 식물세포에서 관찰할 수 있다라고 했지 식물세포에서만 관찰할 수 있다라는 말이 아니죠. 그죠? 이 말은 엽록체 미토콘드리아는 모두 식물세포에 존재한다라는 의미인 거야. 그러니까 어때? 맞는 설명이 되겠지. 왜냐하면 식물세포는 광합성도 하지만 세포호흡도 하거든요. 항상 그 생각해야 돼. 광합성이 식물에서만 일어난다고 해서 세포호흡은 안 한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세포호흡은 항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그 다음 또 그림이 나왔습니다. 일단 ABC는 리보솜, 미토콘드리아 핵 중 하나다. 그러면 가장 큰 C가 핵, 그 다음에 조그마한 알갱이 B가 리보솜, 그 다음에 A는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억번 세포호흡이 일어나는 장소 A에서 봤지요. 그 다음에 단백질 운반하는 기능은 소포체가 하는 일이야. 그러면 B는 어떤 일을 하냐? 단백질을 합성하는 일을 해요. 단백질 합성. 그래서 의유는 틀렸겠지요. 그다음 C에는 핵에는 유전물질인 DNA가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이 보기를 바꿔요. 지금 뭐죠? A에는 유전물질인 DNA가 있다. 맞을까 틀릴까? 미토콘드리아에 DNA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반반이에요. 비슷한. 네, 지난 시간에 얘기했어.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는 원래는 세균이었다. 그래서 뭐 광합성 세균이나 산소를 좋아하는 호기성 세균이었고 얘네들이 잡아먹힌 거예요. 그러면 그 미토콘드리아 내부 기질이라고 하는 부분, 엽록체 내부의 세포질이라고 하는 스트로마 여기에는 자체 DNA, RNA, 리보솜도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약간의 심화로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항상 DNA는 핵에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미토콘드리아나 엽록체의 DNA가 없다라고 생각해 버릴 수 있어요. 반드시 다른 세포 소개관과 달리 자체 DNA를 포함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혹시 이제 여러분이 학교를 갔을 때 생명과학 쌤이 이건 약간 생투 내용이거든.
이 앞부분이 내용이 얼마 없기 때문에 그런 걸 언급을 하셨다 수업 시간에 그러면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험 문제는 선생님이 내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업 내용을 잘 들어야 돼. 어디까지 설명을 하시는지를 여러분이 통합과학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언급을 안 했다면 넘어가 되지만 혹시 언급을 하셨다 그러면 이런 보기로 내버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통합은 줄이 없어. 그러니까 원 과목처럼 뭐 모의고사 수능 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물론 고1 기출은 있지만 그 기출은 큰 의미는 없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학교 수업에 의존을 해야 됩니다. 6번. 이런 문제를 풀 때 여러분이 답을 체크하는 게 가장 우선이긴 한데 답 체크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방향도 항상 꼭 생각을 해보세요. 자, A는 식물세포에만 있는 A가 엽록체고요. 엽록체. 이중막이고 그 이중막이 그림상에 잘 안 보여. 근데 이제 안에 뭔가 동전이 쌓아져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거는 개념서기 때문에 컬러풀하잖아요. 시험지는 흑백입니다. 그럼 여러분 색깔에 의존하면 안 돼요. 모양을 반드시 봐야 돼. 그다음 B가 F4입니다. 물 주머니처럼 생겼죠. 그다음 C는 가장 바깥쪽에 세포 여기다. 그리고 연습합니다. 요거 파란 거 있죠? 얘는 골지체. 선생님, 이 골지체하고 도포체 구분할 때 도포체는 핵 옆에 있어요. 얘가 핵이잖아. 핵 옆에는 요 주황색 주머니들 있지. 이게 바로 도포체입니다. 핵막과 연결이 되어 있고 내부도 연결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요것이 미토콘드리아. 미토콘드리아. 선생님 이거 파란 주머니 같은 거 뭐예요 도대체 이거? 이런 거 뭡니까? 이런 거 그냥 도남이라고 하는 거야 주머니.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이거보다 훨씬 작아요. 이것은 깨알처럼 생겼어. 그죠? 이런 게 리보솔이야. 첫 번째 붙어 있는 점점이 같이 보이는 게 리보솔이고 이런 거는 그냥 우리 소명이다, 주머니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뭐 어려운 거 골라봅시다. A 엽록체는 자, 유기물을 분해한다. 엽록체에서 일어나는 건 광합성이에요.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이죠. 이미 틀렸어. 유기물 분해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이건 무조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 기하학적으로 틀렸어요. 미토콘드리아. 자, B는 F는 오래된 식물보다 어린 식물에서 더 크게가 틀렸죠. 얘가 나이가 들수록 성숙할수록 노폐물도 많아지거든. 그러면 그 노폐물을 저장하고자 하는 F의 크기도 훨씬 더 크게 발달합니다. 그래서 니은도 틀렸다. 그럼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기억이 다 치웠죠. 답은 무조건 지그신 거야. 자, 지그시 왜 맞았는지 한번 봅시다. C는 세포벽은 식물세포 형태를 유지 및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그렇죠? 답은 2번. 세포병의 주 성분은 혹시 물어봤다. 만약에 여기서 C의 주 성분은 인지질 이중층이다. 이러면 맞을까 틀릴까? 근데 느낌상 내가 그렇게 물어봤으면 틀리니까 물어봤을 것 같죠? 그지? 세포벽은 주 성분이 셀룰로스예요. 셀룰로스라고 하는 바로 다당류, 탄수화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셀룰로스가 주 성분입니다. 한번 더. 탄수화물의 하나입니다. 포도당이 11개가 결합하여 사슬 형태를 이루고 있는 셀룰로스 성분이 바로 세포벽을 이루고 있다. 옳지. 그 다음 7번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은 세포 소기관을 나타내는 것이겠다. 가나다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핵 중에 하나가 자, 가가 소포체 내부 연결되어 있는 막구조물이고 얘는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거친면 소포체죠. 리보솜이 결합되어 있는 그리고 나는 핵입니다. 핵막 사이사이에 이런 구멍이 보이지? 얘가 핵공이라고 불렀고 핵 안에 이런 보라색 보이죠? 까만 걸 인이라고 합니다. 인. 이 인이라는 곳은 리보솜을 합성하는 장소예요. 그리고 다는 이중막 구조고 내막이 주름진 형태를 보이고 있죠.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 그럼 이제 봅시다. 가는 소포체는
자, 단백질을 세포 외로 분비하는 기능을 한다. 선생님 그랬지. 분비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는 세포체가 아니라 골지체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항상 골지체는 이꼴 분비 기능. 여러분 암기 좀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그럼 뭐예요? 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진 단백질을 분반하는 기능을 해요. 분반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얘는 골지체의 기능입니다. 기억 들어간 거 다 지웁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푸는 방법이 여러분이 봤을 때 보기에서 확실히 아닌 거를 지워가세요. 보고법. 그러면 보기가 줄어들거든. 단 이거의 단점은 뭐냐? 여러분이 확실히 안다라고 착각해 버렸을 때 그때는 이제 돌이킬 수 없어요. 근데 무조건 아닌 거는 지워가면서 보기를 한번 줄여가서 만약에 이제 이거는 시간 안에 문제를 풀 때 팁이죠. 기억이 무조건 틀렸어. 그지? 기억 다 지웠죠? 그러면 2번 아니면 5번밖에 없단 말이야. 디귿은 무조건 들어가 있지. 그럼 여러분 디귿을 보는 게 아니라 니은을 봐야 돼요. 니은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니은 봅시다. 나의 내부에는 염색사가 존재한다. 핵 안에 이런 걸 핵질이라고 하거든. 세포 안에 물질 세포질이죠. 핵또 핵막 안에 물질을 핵질이라고 하는데 이 핵질에 풀어져 있는 형태의 염색사가 존재합니다. 이 염색사는 DNA로 이루어져 있어요. DNA와 어떤 다른 뭐 일손 단백질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거든. 당연히 핵 안에는 염색사가 존재한다. 맞는 설명이에요. 그다음 지금 다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근육세포나 간세포에 많이 존재한다. 왜? 에너지를 생성하는 장소니까 다른 세포들보다 유독 에너지를 많이 필요로 하는 세포에 많이 발달이 되어 있겠죠. 이제 그래서 정답 니은 니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또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그림 나와요. 돌지체, 도포체, 미토콘드리아 중 하나다. 자, 그러면 A가 바로 도포체가 되고요. 해가고 가까이 있죠? C는 거기서 떨어져 있어. C가 골지체, 그다음 미토콘드리아는 B가 되겠습니다. A는 도포체는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어요.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능을 하는 곳은 이 통합과학에서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뭔가 분해하는 기능하는 세포소비관이라고 해서 리소돔이라는 게 있거든. 리소돔이라는 세포소비관은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어요.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다. 선생님 처음에 생명체 구성물질 설명할 때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들이 그 결합하는 걸 펩타이드 결합이라고 했고 펩타이드 결합은 탈수 축합 반응이라고 이야기했었죠. 물이 한 문제 빠져 나오면서 붙는 거였어. 그거하고 반대되는 개념이 가수분해라고 했었죠. 물을 첨가하면서 분해하는 그 가수분해를 하는 효소가 리소돔이라는 세포소비가 안에 들어있어요. 여기에서 단백질 분해가 일어나는 거야. A는 조포체입니다. 단백질을 운반하는 기능을 해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다 틀렸습니다. 그냥 참고로 알아두고요. B는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것만 생각을 했단 말이지. 근데 갑자기 보기가 어떻게 나왔냐? CO2가 소모되고 O2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무기물인 CO2가 소모됐다라는 말은 얘가 반응으로 쓰인 거야. 그리고 그 결과 O2가 발생했다, 생성물인 산소가 나왔다. 이거는 광합성입니다. 광합성이라는 거는 이산화탄소와 물 분자가 분자식을 완성하진 않았어요. 개수를 쓰지 않을게요. 빛 에너지를 받아서 포도당과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고 그 결과 산소가 발생하게 되는 것을 광합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광합성이 일어난 장소는 미토콘드리아가 아니죠. 그죠? 염록체이기 때문에 틀렸고 만약에 저는 니은 보기를 옳게 바꿔보고 싶다. 그럼 B에서는 무엇이 소모되고 뭐가 발생하냐? 세포호흡은요. 광합성의 역반응이야. 이 세포호흡은 O2가 소모되고 CO2가 발생한다라고 고쳐주면 얘는 맞는 보기가 되겠죠. 맞죠? 이 반대 역반응이 바로 세포호흡입니다. 세포호흡은 유기물인 포도당의 산소를 이용하여 분해하는 반응이었어요. 포도당이 산화되는 반응이었고 그 결과 이산화탄소하고 물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제
기억이 틀렸으니까 답은 무조건 3번 디귿이겠죠. C. 돌지체는 단백질 저장 및 분비하는 기능을 합니다. 돌지체의 대표적인 기능 분비 나와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한번 볼게요. 운동선수에 대한 설명이다. 자, 운동선수의 근육세포에는 근육세포는 아까 에너지 소모가 많은 세포라고 했어요. 그러면 에너지를 생성하는 미토콘드리아가 많겠지. 이걸 여러분 생각을 하고 자, 박스를 봅니다. 바로 이 세포 소비가 A가 많다. 이게 바로 미토콘드리아가 많아서 유기물을 분해하는 세포 호흡이 활발하게 일어납니다. A는 미토콘드리아고 자,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산소를 이용하여 분해하기 때문에 산소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산소가 소모됩니다. 그럼 무엇이 발생하냐? 이산화탄소하고 이 발생한다라고 보는 거야. 예, 틀렸고 식물세포에서 기억 과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얘네들은 다 죽어요. 갈 수가 없겠지. 식물세포도 반드시 세포 호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 요런 게 약간 이제 기출 형태입니다. 수능형 문제야. 다음 그림은 ABC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나타냈다. 여기서 이제 ABC는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엽록체 중 하나고 특징이 그대로가 있어요. 이랬을 때 ABC의 이제 뭐 교집합 이런 걸 찾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문제를 푸는 이제 방법이 뭐냐면 특징이 그대로가 나와 있죠. 그 옆에 해당되는 세포 소비관의 앞글자를 써보세요. 그래서 몇 개씩 해당이 되는지를 보면 되겠지. 자, 일단 첫 번째, 식물세포에 존재한다. 식물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있고요. 응? 미토콘드리아 있고, 그 다음에 소포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엽록체도 모두 존재한다. 식물세포 세포하니까 미토콘드리아 있어야 되고, 만들어진 단백질 운반해야겠죠. 소포체 있겠죠? 광합성하니까 엽록체 있다. 그러면 특징은 A, B, C 모두의 교집합이야. 바로 이은이가 되겠죠. 그지? A, B, C 모두의 교집합.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합니다. 에너지 대사는 동화 이화가 있었어요. 관여하는 거는 미토콘드리아와 엽록체였었죠. 자, 그러면 두 개의 교집합에 해당되는 건 뭐밖에 없냐면 BC 교집합 디귿이 해당이 되겠지. 그러면 BC가 바로 미토콘드리아 또는 엽록체인 거야. 그러면 A가 소포체가 되겠죠. 나머지 하나. 자, 그다음 단백질을 운반합니다. 운반의 기능은 소포체 역할이었고 얘는 특징 기억에 해당이 되겠죠. 무기물로부터 유기물을 합성합니다. 바로 이 합성하는 무기물 CO2, H2O로부터 유기물이 포도당을 합성한다. 무엇에 의하여? 광합성에 의하여. 광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엽록체다. 그럼 엽록체 하나만의 특징. 리을이 되고, 그럼 리을을 가지고 있는 C가 엽록체. 그죠? 그러면은 나머지 B가 미토콘드리아. 그래서 미토콘드리아는 B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문제 푸는 방법 알겠어요? 특징에 해당되는 거 쓰고 이제 이 집합에서 찾는 거야. 여기에 특징이 있는지. 자, 그럼 매칭 다 했습니다. A는 소포체입니다. 엽록체가 아니다. 소포체이다. 엽록체는 C였습니다. 틀렸고요. 식물세포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특징 디귿이 아니라 미은에 해당이 됐었죠. 그럼 기억이 다 틀렸습니다. 답은 디귿이고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물질의 분해가 일어난다. 무슨 분해? 바로 유기물인 포도당 분해, 유기물 분해가 일어난다. 무엇에 의해? 세포 호흡에 의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 세포소기관의 기능에 대해서 배울 때 그런 것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세포가 무엇인지 그걸 알아야 물질의 분해가 일어난다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만 그냥 얘는 이 기능만 있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답은 3번. 그래서 이 부분이 은근 복잡할 수 있어요. 쉬운 듯 하지만 뭔가 좀 암기를 해야 할 내용들도 있고 보기에서 여러분이 골라야 되는 게 조금 생각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11번 봅시다. 자, 가그림은 동물이 유기물을 섭취하는 것을 동물은요, 우리는 유기물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음식물을 섭취하는 거는 그 음식물을 섭취함으로 인해서 영양소를 흡수하죠. 그 영양소를 가지고 미토콘드리아에서 그 유기물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섭취를 하는 거야. 근데 식물들은 섭취를 할 필요가 없어. 왜? 햇빛이 존재한다면 그 유기물을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자, 그럼 1번 봅시다. 가에서 섭취한 유기물이 어떻게 생명체 내에서 이용 가능한 화학 에너지, 여기서 이용 가능한 화학 에너지가 바로 ATP 형태거든요. 이 형태로 전환되는지를 세포 소기관과 관련지어 서술하라. 그러면 이 과정이 일어난 세포 소기관을 써야 돼요. 바로 미토콘드리아죠. 그래서 미토콘드리아에서 섭취한 유기물을 섭취한 유기물을 세포 호흡 과정에 의해 유기물로 분해하면서 이용 가능한 하면서 이용 가능한 ATP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정리하면 되겠죠. 미토콘드리아에서 섭취한 유기물을 세포 과정에 의해 유기물을 분해하면서 MSC 이용 가능한 ATP 형태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나에서 유기물이 이제 합성되는 과정을 역시나 세포 소기관과 관련해서 설명하라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이 엽록체에서 광합성이 일어나는 과정을 정리하면 되겠죠. 자, 엽록체에서 유기물인 CO2, H2O를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포도당인 유기물을 합성하고 산소가 발생된다. 오케이. 자, 됐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숙제였어요. 사실 뒤쪽에 있는 문제도 있는데 오늘 진도를 조금 나가야 하기 때문에 뒷쪽 문제를 일단 시간이 나면은 그거 문제 짜고요. 일단 오늘은 그러면 이제 18강 한번 보겠습니다.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출입이라고 해서 세포 소개관 선생님이 지난주에 설명을 할 때 세포막에 대해서 아주 잠깐 언급은 했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포의 가장 바깥쪽을 이루고 있고 세포의 뭐 형태를 유지고 뭐 해주고 있다, 뭐 주성분이 인질이 있다, 뭐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세포막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볼 거고 이러한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 이제 방식에 대해서 두 가지를 크게 배울 겁니다. 하나는 확산, 하나는 삼투라는 걸 배울 거고, 그 확산과 삼투를 통해서 물질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볼 건데, 이 부분은 생명과학 역시나 2에서 나중에 이제 좀 더 심화로 배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예상을 해보지만 학교 선생님들이 조금 더 심화적인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 파트가 일단 어, 가봅시다. 첫 번째, 자 여러분 세포막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세포막. 세포막은 일단 주성분이 무엇이냐? 세포막의 주성분은 인지들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인지질은 첫 시간에 지질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얘는 물과 친한 친수성 머리 부분이 있고 이 머리는 인산과 글리세롤이라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 글리세롤 위에 인산기가 붙어서 극성을 띄어요. 그렇기 때문에 극성 분자인 물과 굉장히 친합니다. 친수성의 머리가 있었고 그리고 소수성, 물과 친하지 않은 소수성인 꼬리가 있었다. 이 꼬리가 바로 지방산 두 분자로 이루어지는 꼬리가 있었습니다. 머리가 있고 꼬리가 약간 이렇게 짝다리를 짚고 있더라. 얘가 이제 뭐 산화수소 꼬리거든요. 그래서 탄소 사이에 이중결합을 형성하고 있어서 살짝 벌어져 있기도 해요. 얘는 인지질은 물하고 친하기도 하지만 물하고 친하지 않기도 해.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양친매성 분자다라고도 불렀어요. 용매 둘 다 친하다. 바로 이 인지질이 주 성분이고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백질은 막을 반통에 있기도 하고 막을 반통에 있거나 혹은 막 표면에 결합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한일 있겠죠. 주로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세포막에 있는 막단백질들은 세포 외부의 신호를 받아들여요. 세포 외부의 신호를 수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화학물질에 대한 수용체로도 작용할 수 있어요. 리셉터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 특히나 인지질로 이루어져 있는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는 이 세포막을 직접 통과하지 못하는 물질들이 존재를 하겠지. 극성 분자나 전하를 떼는 이온들 같은 경우 그 물질의 통로 역할을 해줘요. 운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구조를 그럼 볼게요. 어떻게 생겼냐면 세포막의 구조. 사실 세포는요. 세포가 이렇게 세포 안쪽과 바깥쪽을 본다면 안, 밖은 모두 물과 접혀 있어요. 세포 밖에도 물이 존재하고 세포 안에도 물이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거를 확대를 해보면 안쪽과 바깥쪽이 모두 물과 접혀 있기 때문에 인지질이 머리는 물과 친하고 꼬리는 물과 친하지 않거든. 그럼 얘가 한 층으로만 있으면 양쪽이 다 물이야. 양쪽이 다 물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만 머리가 갈 수는 없겠죠. 여기도 물이고, 여기도 물이 있고, 여기도 물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물과 친한 부위로 다 머리가 가고자 해요. 그래서 머리가 이렇게 양쪽으로 배열이 되고, 꼬리가 이렇게 마주보고 있게 돼.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때?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겠지. 그래서 인지질이 이중층을 이루더라. 이 인지들이 이중층을 이룬 게 막 하나를 구성하는 거야. 인지들이 이중층이 하나의 단일막을 이루게 됩니다. 반드시 두 층으로 되어 있어요. 이 세포막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 층으로 존재할 수 없어. 혹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는 없단 말이야. 왜? 양쪽이 다 물과 접해 있으니까. 그래서 반드시 이중층이다라는 게 여러분 포인트입니다. 두 층으로 되어 있고 요 사이사이에 이제 이런 막 단백질들이 관통이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바깥쪽 혹은 뭐 안쪽에 이렇게 붙어 있기도 합니다. 단백질들이. 자, 이때 이 인지질은요. 얘네들끼리도 움직여요. 인지질은 유동성이 있다. 수평 방향으로 인지질을 움직입니다. 그러면 이 인지질에 결합되어 있는 막 단백질들도 움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뿐만 아니라 막 단백질도 유동적이에요. 있을유 움직일동 움직임이 있다. 이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 유동 모자이크막 모델이다. 세포막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 움직임이다. 그래서 유동적이고 왜 모자이크라고 하냐면 얘를 이제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뭔가 막단백질들이 콕콕콕 박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걸 이제 확인한 실험도 있어요. 두 개의 세포를 융합을 시킬 때 만약에 A라는 세포의 막단백질에다가는 빨간색 형광물질을 붙였고 B라는 세포의 막단백질에다가는 뭐 파란색 형광물질을 붙였다. 그리고 두 세포를 딱 합쳐보잖아. 처음에는 반반으로 형광색이 보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빨간색, 파란색이 다 랜덤으로 섞입니다. 왜? 막 단백질이 움직였기 때문에 형광물질이 우리 눈에도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반드시 세포막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고 네 번째 바로 세포막은 지난 시간에도 이게 세포벽과의 차이점이었죠.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 즉 선택적 투과성을 갖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물질을 출입을 조절할 수 있다 이거야. 아무거나 다 통과시키는 게 아니에요. 세포벽은 전투과성이 있었어. 온전전 모두 다 통과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세포벽은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지 못해요. 그러나 세포막은 내가 원하는 애들을 어떤 특징에 따라서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조절할 수 있다. 무엇에 의해서? 바로 물질들의 크기, 분자 크기, 물질의 크기라든지 혹은 종류에 따라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선택적으로 일어난다. 이거를 선택적 투과성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로 이 선택적 투과성이 일어날 수 있는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을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때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첫 번째 확산입니다. 확산. 자, 확산은 포인트가 뭐냐?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을 거야. 확산은 분자가 스스로 운동하는 증거 중에 하나였었죠. 스스로 운동이 포인트예요. 즉, 확산은 물질이 스스로 운동하여 자, 농도를 보세요.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곳에서 즉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이동하는 현상을 바로 확산이라고 합니다. 고에서 저로 갑니다. 농도 기울기에 따라 어떻게 스스로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얘는 분자 운동에 의한 현상이거든요. 따라서 얘는 분자 운동에 의한 현상이므로 에너지 소모가 없습니다. 에너지 소모가 없다. 에너지를 쓰지 않고도 농도 차이만 있다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농도가 낮은 곳으로 스스로 움직여요. 그럼 스스로 움직여서 농도가 높은 곳이 낮은 곳으로 간다. 결국에 목적이 뭐겠어요? 농도 차이를 없애주는 게 목적이겠지. 그래서 확산은 목적이 농도가 같아지는 것. 바로 농도 평형의 목적이야. 농도 차이를 유지하는 거랑 달라요.
농도차를 유지하는 거는 능동수송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능동수송은 통합과학에서는 이제 빠져있긴 하지만 확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얘는 저농도도 고농도도 오히려 없는데 더 많은 것으로 갖다 주는 거야. 에너지를 써가면서까지. 뭐 하려고? 농도차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농도차를 이용해서 스스로 움직이는 게 바로 확산이에요. 뭐 하려고? 맞춰주려고. 양쪽의 농도를 같게 하는 게 바로 목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운동한다, 에너지 소모 없이 일어난다, 농도는 같아지는 게 목적이다. 자, 그러면 이 확산이라는 게 일어날 때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확산 속도는 첫 번째, 움직이는 물질 분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분자 크기가 작을수록, 그리고 농도 차가 많이 나면 많이 날수록 빨라지겠죠. 그래서 농도 차이는 클수록. 하나 더, 분자가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도가 있어요. 자, 온도가 높을수록 확산 속도는 빨라집니다. 자, 속도가 빨라지기 위한 조건, 분자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리고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온도는 높을수록 확산 속도 빨라집니다. 왜 온도가 높을수록 빨라지나요? 온도가 증가할수록 분자의 운동 에너지도 그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빠르게 이동하더라. 확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분자의 크기, 농도 차이, 그 다음에 온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확산은요, 만약에 여러 물질이 섞여 있다. 그러면 전체 농도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왜? 선택적인 거잖아. 특정한 그 각 물질들의 독립적인 확산이 일어난다는 것도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러 물질이 섞여 있을 때 아마 여러분 그 호흡 과정 배울 때 저 이야기인데 뭐 소화순환 호흡 배설에서 폐포와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되는 거 아마 언급을 했었을 거야. 이때 분압차에 의한 확산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분압이라는 게 각 기체의 압력. 그러니까 산소 기체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 이산화탄소 기체의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 이것은 독립적인 거야. 전체 공기의 압력이 아니에요. 즉, 여러 물질이 섞여 있을 때 각각의 물질은, 각 물질은 다른 물질의 농도와는 다른 물질의 농도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확산된다. 독립적으로 확산이 일어납니다. 확산의 종류까지 하고 잠시 휴식을 가질게요. 자, 그럼 이제 종류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종류. 두 가지를 구분할 거예요. 자, 이 종류는 무엇을 구분할 거냐면, 막 단백질이 존재하냐, 안 하냐. 막 단백질의 유무에 따라, 첫 번째,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는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을 볼 겁니다. 이걸 뭐라고도 부르냐면 단순 확산이라고 불러요. 즉,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 통과하기 때문에 얘는 막 단백질이 없습니다. 직접 통과해. 그러면 이동하는 물질은 일단 분자 크기가 작은 애들. 그래서 이동하는 물질은
크기가 작은 기체 분자. 예를 들면 산소나 CO2 같은 경우 직접 통과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을 통과하니까 지용성 물질. 이제 예를 들면 지질 성분으로 이루어진 뭐 호르몬, 스테로이드 호르몬 같은 경우는 직접 통과할 수 있어요. 크기가 크지만. 예를 들면 어떤 게 있냐? 인지질 이중침을 통한 확산의 예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페포라는 건 이제 폐를 구성하고 있는 성분이에요. 페포와 그 페포를 감싸고 있는 모세혈관이 있어요. 그 모세혈관 사이 산소, 이산화탄소의 기체 변이 일어날 때 대표적인 단순 확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은요 특이하게 기체는 아니지만 크기가 작아서 물도 직접 통과를 할 수 있어요. 극성이지만 근데 속도는 느려. 물은 좀 특이한 애예요. 왜 특이하냐? 두 번째, 막 단백질을 통해서도 이동을 하거든. 둘 다 일어날 수 있는 물질인 거야.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막 단백질을 통한 확산. 이건 이제 뭐라고 주냐? 얘는 그냥 단순하게 막단백질 없이 그냥 통과하니까 단순 확산. 얘는 특정한 막단백질이 존재해요. 그 확산을 촉진해준다. 그래서 촉진 확산.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막단백질이 존재하고요. 근데 이 막단백질도 스페셜해요. 한 놈들만 통과시키는 거야. 그리고 얘는 주로 이동하는 물질이 크기가 크겠지. 이동 물질. 크기가 큰 물질 예를 들면 우리가 배웠었던 고분자 화합물 중에 포도당, 아미노산은 크기가 클 뿐더러 또 수용성이죠. 그리고 이제 극성을 띠는 전하를 띠는 이온 같은 경우, 뭐 나트륨 이온, 칼륨 이온 등등이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몸에서 밥을 먹었어. 그러면 이제 식사 후에 탄수화물 주로 이제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너무 많이 많죠? 얘는 이제 가장 기본 단위 포도당으로 분해가 돼. 그 포도당이 이제 소장의 그 육혈의 모세 혈관으로 흡수가 돼. 근데 이 혈액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혈당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혈액에 있는 포도당들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밥을 먹는 이유는 아까 세포소리가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 결합했잖아. 그럼 결국에는 그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유기물이 들어와야 돼. 그 유기물들이 혈액에 차고 각 조직세포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럼 그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들이 조직세포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세포로 들어가려면 세포가 통과를 해야 되잖아. 근데 이 포도당 크단 말이지. 이산화탄소는 CO2예요. O2는 산소 2개고, 근데 포도당은 C6 산소 6개에다가 H12 수소 12개에다가 O6 산소가 6개나 붙어있어. 크지?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과하는 거야. 이 포도당이 오면 걔를 딱 결합시켜서 모양이 변하는 애가 있어요. 포도당 수용체가. 그게 막단백질 하는 일이야. 세포 밖에서 포도당이 왔다 여기 딱 붙여. 그래서 세포 안으로 모양을 바꿔서 퇴 넣어주는 거야. 이게 바로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 대표적인 예가 돼요. 그래서 얘는 혈액 속 포도당이 혈액소 포도당이 조직 세포로 이동을 하는 경우 예를 들 수 있고 이 막 단백질의 종류가 참고로 그냥 알아두세요. 이 막단백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처럼 선생님이 포도당을 운반해주는 건 모양이 변화가 일어난다 했지. 그거는 운반체 단백질이라고 해. 근데 뭐 나트륨 이온이나 칼륨 이온 같은 이 이온들은 그냥 관통에 있어. 그 통 안에 쏙 들어가는 거야. 이거를 이제 통로 단백질이라고 해요.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래서
이 촉진확산에 관여하는 막단백질은 크게 통로 단백질 또는 운반체 단백질이 있다. 바로 이 운반체 단백질은 뭐야? 구조가 변화가 일어난다. 참고로. 그래서 이 통로 단백질은 채널이다라고 하고 영어로 운반체 단백질은 캐리어라는 뜻을 쓰기도 해요. 약간 이제 의미가 좀 다르죠. 뻥 뚫려 있는 거냐 아니면 얘를 운반해주는 애냐. 자, 이랬을 때 이 단순화산과 촉진화산은 역시나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확산 속도가 증가를 할 수 있겠지. 근데 어떤 차이가 하나 있어. 어떤 차이냐면 그 그래프 하나만 보고 잠시 휴식을 하겠습니다. 농도차에 따라 확산되는 속도는 둘 다 증가는 하지만 자, 농도차에 따른 확산 속도 단순확산인 경우에는요. 단순확산은 농도차만 크다면 계속 증가할 수 있어요. 막단백질이 없으니까 농도차의 확산 속도 비례합니다. 그러나 촉진확산은 더 이상 비례하지 않고 일정해질 수가 생겨요. 뭐냐면 농도차가 작을수록 촉진확산은 어쨌든 단순확산보다 속도는 빨라요. 왜? 단순확산은 직접 이중적을 통과를 해야 돼. 근데 촉진확산은 어떤 통로단백질이나 아니면 음반체에서 빠르게 다량의 이런 물질들을 통과를 시킬 수가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느 정도의 농도차에 도달을 해버리잖아. 그러면 그 농도차를 크게 증가를 시킨다 하더라도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생겨버려요. 그게 바로 막 단백질의 호합 때문에 그래. 정해져 있거든, 숫자가. 모든 막 단백질들이 일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물질들이 더 많다 하더라도 어때? 일을 못 하게 돼요. 그래서 얘는 수송 단백질이 호화가 되면 호화가 되면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생기는 거예요. 길의 차이. 나 하고 있을 때 무엇이 막단백질을 이용한 통한 확산인지 무엇이 인지인류 중에 직접 통과하는 멘트들을 여러분들 비교를 해야 되고 물 분자는 특히나 이 두 가지가 다 일어날 수 있어요. 예외로. 그러니까 물 분자는요 분자 크기가 작고 극성이지만 단순 확산도 할 수 있어. 근데 속도 느려. 그래서 얘는 촉진 확산도 일어나더라. 아까 앞에 보면은 이런 거지. 하나 더. 물은 아쿠아포린이라는 단백질이 있어. 아쿠아포린이라는 소성 단백질을 통해서 촉진 확산도 일어날 수 있다. 라는 거 그냥 참고로 하나 알아둡시다. 그래서 확산 속도는 단순 확산보다 농도차가 낮은데 훨씬 촉진 확산의 속도가 빠르지만 촉진 확산은 반드시 단백질의 포화로 인하여 더 이상 속도가 증가하지 않는 구간이 생긴다라는 거 요거 하나 참고로 알아둡시다. 그러면 여러분 잠시 휴식을 취한 후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상투에 대해서 한번 볼 거예요. 잠- 잠시 휴식. 한번 해봅시다. 자, 확산에 이어서 상투는 일단 첫 번째로 세포막과 같은
산투는 세포막과 같은. 자, 여기서 포인트. 반투과성막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농도가 다른 두 용액 사이에서 저농도로부터 고농도입니다. 아까 화학산은 물질의 농도가 높은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물질이 스스로 운동을 하는 거였죠. 삼투는 반투과성막을 경계로 농도가 서로 다른 두 용액 사이에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용매인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다. 자, 여기서 포인트. 반투과성막 경계로 저에서 고로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즉, 저농도라는 거는 물이 많아요. 물이 많고 고농도는 물이 적죠. 즉,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하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물의 확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농도는 저에서 고지만 용질의 농도는 저에서 고지만 물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때 물이 많다라는 거는 용질과 결합하지 않은 자유로운 물이 많은 거야. 물이 많다. 그러면 얘는 고농도는 물이 적다. 이 말은 용질에 결합되어 있는 물들이 많아버려. 그러니까 용질이 잡혀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이 용질이 물에 녹으면 주로 이제 수용성 물질일 거잖아. 걔네들이 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얘는 용질과 결합한 물이 많은 거야. 즉 자유로운 물이 적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있는 물 분자들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겠지. 이게 바로 산토예요. 그러니까 산토는 물의 확산이야. 아까 확산은 용질의 확산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왜 반투과성막이 중요한가, 선생님? 반투과성막이라는 거는 분자 크기가 작은 용매는 통과해요. 통과 가능하나 분자 크기가 큰 용질은 통과하지 못하는 아주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작은 구멍이 있는 막을 반투과성막이라고 해요. 셀로판 막 같은 경우도 반투과성막이고 우리 세포막 혹은 여러분 그 달걀을 삶은 달걀 껍질을 깔 때 그 딱딱한 껍질 안쪽으로 하얀 뭔가 이렇게 얇은 껍질 본 적 있죠? 그게 바로 달걀 껍질에 있는 세포막이야. 이것도 반투과성막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달걀 분수 실험 같은 것도 했어요. 날 달걀을 식초나 아니면은 뭐 콜라 같은 탄산음료에 오랫동안 담거나 한 며칠을 그러면 이 껍데기가 탄산칼슘 성분이거든. 이게 산성물질하고 만나게 되면 분해가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딱딱한 껍질이 녹아. 그 달걀을 이제 물에다가 넣어. 그러면은 삼투 현상에 의해서 달걀 안에는 흰자 노른자가 있잖아. 그럼 농도가 지나거든요. 그러면 물에서 달걀 세포 안으로 달걀 이 세포막을 통과해서 물이 상투로 들어가게 되는 거야. 달걀이 이렇게 빵빵해져요. 이 빵빵해진 달걀을 이제 바늘을 콕 하면은 분수처럼 물이 나오는 이게 이제 달걀 분수 실험이야. 대표적인 상투 현상을 이용한 실험이었고요. 중학교 과정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잠깐만 책에는 이런 실험이 상투에 대한 게 없는데 쌤이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U자간을 그릴 건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U자간이고요. 자, 농도가 다릅니다. 여기는 저농도, 고농도, 그 다음에 이렇게 똑같은 이제 높이로 맞춰져 있을 때, 다시 올려볼까요? 다시 이렇게 똑같은 높이의 농도가 서로 다른 영역을 채웠고요. 요 가운데 이제 이런 식으로 반투과성 막 세로판 막을 해놨어. 자, 이랬을 때 사실 물 분자들이 여기서는 이제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럼 선생님 저농도가 농도가 낮으니까 얘가 물이 많잖아요. 자, 이런 물이 그럼 얘가 물이 적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물은 요 방향으로만 이동을 하나요? 순수한 이동을 봤을 때, 전체를 봤을 때는 저에도 고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여. 하지만 실제로는 양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물 분자가 가고 여기에서도 물 분자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물은 양쪽에서 이동은 하나, 양쪽에서 이동은 하나, 이동량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에서 고로 이동하는 물의 양이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물의 양보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물은 양 방향으로 물이 이동합니다. 근데 저농도에서 고로 이동량이 더 많은 거야. 고에서 저로 이동하는 양은 적은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결과 따라서 그 결과 물은 이렇게 한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결과 물이 이제 이동 방향은 저에서 고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면 저정도 쪽에서 물이 이동을 했기 때문에 얘는 높이가 낮아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낮아졌다면 그 낮아진 만큼 고농도 쪽은 높이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높이가 달라져요. 처음엔 높이가 같았는데 저농도 쪽에 물이 많은 곳에서 물이 적은 고농도로 이동했기 때문에 여기는 그만큼 올라가겠지. 그리고 양쪽은 농도가 같은 거야. 이게 바로 상수예요. 이렇게. 상수를 물의 확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음. 물의 확산. 네, 자 그럼 이제 상쾌한 현상. 예를 들면 책에 나와 있을까요? 다 정리했나요? 네. 그러면 산수 먼저 보고 이제 확산 한번 볼게요. 자, 산수란 세포막과 같은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반투과성 막을 경계로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물 분자가 이동하는 현상을 산수라고 했고요. 자, 이제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산수 현상을 제가 이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구분을 한번 해볼 거야. 동물세포와 식물세포. 차이는 뭐냐면 얘는 세포벽이 없어요.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고 식물세포는 바깥쪽에 산다는 세포벽이 있다라는 게 일단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럼 여기 단투과성만 나와 있죠. 미세한 구멍이 뚫려 있어서 크기가 작은 육지를 통과하지만 크기 큰 육지는 통과할 수 없다. 자,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상수 현상인데 저장액과 등장액, 보장액에 다를 거예요. 저장액이라는 거는 거기 봐봐. 세포질 용액보다 농도가 낮으면
낮을 저자를 써서 저장액이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물세포는 이렇게 만약에 비커에다가 저장액을 넣고 적혈구를 딱 넣었어요. 그러면 이 외부가 내부보다 이 외부가 세포 내부보다 농도가 낮으면 저장액이야. 같으면 같은 등자를 써서 등장액이고 그 다음에 외부가 더 높으면 높은 고자를 써서 고장액이에요. 그럼 이때도 물은 거기 화살표 봐봐. 인앤 아웃은 해요. 양방향으로 이동을 해요. 저장액에 넣었을 때 자, 세포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이 더 많아요. 나가는 것보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저장액에 넣었을 때는 유입량이 적어놓을래요? 유입량이 들어오는 게 유출량보단 더 많아. 그러니까 어때? 부피는 커지겠죠. 그래서 세포가 팽창합니다. 물이 들어오니까. 근데 적혈구는 동물세포야. 가장 바깥쪽에 세포막으로만 이루어져 있어. 그러면 이 세포막이 그 커지는 세포 부피를 견디지 못하면 뻥 터져요. 그게 바로 적혈구의 용혈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용혈 현상, 적혈구내로 물이 들어와서 적혈구가 커지다가 세포막이 터져버린다. 그래서 피가 흘러. 그래서 용혈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 수술을 하거나 뭐 소독을 하거나 뭐 이럴 때 특히 이제 수술을 할 때 장기들이 막 피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의사들이 물을 넣는 게 아니라 생리식염수를 넣어. 그러니까 생리식염수라는 거는 우리 체액의 농도하고 맞는 용액이거든요. 여러분 렌즈 세척을 할 때도 식염수를 써야 돼요. 뭐 드림렌즈 이런 거 껴봤으면 뭐 알 수도 있겠지만 다 안경 썼네. 쌤 렌즈 꼈거든. 이 렌즈를 세척할 때 물론 이제 선생님 하드렌즈야. 드림렌즈처럼 딱딱한 하드렌즈인데 급하면 그냥 수돗물로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는 식염수를 쓰는 게 좋다고 얘기하거든. 우리 체액의 농도와 같은 게 생리식염수야. 염화나트륨 수용액으로 써져 있어. 먹어보면 약간 짭짤한 맛이 나거든요. 그거를 넣어야지 이 체액하고 농도가 맞춰져서 이런 용혈 현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수술을 할 때 만약에 의사들이 그 피가 막 거의 잘 안 보이잖아. 생리식염수로 해서 얘네들이 피를 세척을 해줘야 잘 눈에 보이겠죠. 그러지 않으면 그 혈액에 있는 적혈구들이 다 터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산수 현상에 의한 게 되겠죠. 물을 넣어버리면 왜 혈구의 바깥쪽이 너무 농도가 낮으니까 적혈구대로 계속 물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럼 적혈구들은 나중에 이제 터져버리겠지. 그러면 정상적인 적혈구 일을 못하는 거죠. 자, 등장해 보겠습니다. 등장액은 같은 등자를 썼죠. 얘네들은 in and out이 똑같아요. 들어오고 나오는 게 똑같다. 그래서 들어온 만큼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 내로 유입되는 양과 유출되는 양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부피 변화가 없어요. 그러니까 순이동이 여긴 거야. 순이동이 여긴 거지 물이 이동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들어온 만큼 다 나가버리는 거야. 그래서 세포의 부피가 변함이 없다. 이거를 다른 말로 동적 평형 상태다라고도 이야기는 합니다. 동적 평형을 이룬다. 부피 변화가 없다. 그다음 이제 고장액에다 넣었다. 고장액에 넣으면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더 많아. 아웃이 많아요. 그래서 유입량보다 유출량이 많아버려. 그러니까 어때? 부피는 감소하겠죠. 부피는 감소한다. 다른 어떤 단어는 없어요. 쭈그러진다. 적혈구가 쪼글챙이가 됩니다. 자, 식물은 어떤 차이가 있느니 식물도 똑같아. 저장식에다 넣으면 당연히 들어오는 게 더 많겠지. 들어오는 게 더 많은데 식물은 적혈구처럼 터지지는 않아요. 왜냐? 얘는 바깥쪽에 단단한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이 세포벽이 있어서 퍼지지는 않고 팽창은 하나 가장 부피가 큰 상태를 유지하게 돼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거기다 적어놔. 평균 상태를 유지한다. 즉 최대 부피
상태. 이 이상은 더 이상 커지지 않는 거야. 가장 커질 수 있는 최대 부피, 이걸 평균이라는 말을 씁니다. 등장에게 넣어서 똑같습니다. 얘네는 없이 똑같다. 그래서 세포의 모양 변화가 없어요. 정상적인 모양을 유지하고요. 자, 고장에게 넣으면 유출량이 더 많아. 근데 식물세포는요, 세포벽이 빵빵하게 더 터지지도 않지만 적혈구처럼 쪼그라들지도 않아요. 그 모양이 항상 유지가 되거든? 그럼 결국에는 세포 질은 줄어들 거 아니야. 수축을 하겠죠? 그래서 얘는 봐봐.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원형질 분리 현상이 일어난다. 포인트입니다. 원형질 분리라는 말. 원형질 분리가 뭐예요? 세포질이 수축하게 돼. 그래서 세포막이 세포벽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야. 이때 원형질이라는 거는 이 세포막 안쪽에 있는 세포질을 원형질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러니까 동물 세포에서는 고장이기 때문에 그냥 쭈그러든다. 모양이 세포 부피가 작아진다라고 표현하지만 식물 세포에서는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다는 이 단어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반드시 알아야 돼. 원형질 분리라는 거. 그래서 원형질 분리는 식물 세포 내 물이 다량으로 빠져나가 세포막이 세포벽으로부터 분리가 되는 현상입니다. 전체 세포의 모양이 작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제 식물세포 삼투 현상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여러분 다 12월 달에 그 김장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김장을 할 때 보통은 이제 힘드니까 사실 김장이 제일 힘든 거는 절이는 게 제일 힘들거든. 배추를 절이는 게 힘들어서 요새는 이제 절임 배추를 많이 배달을 시켜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치 또만 준비가 막 버무리잖아. 근데 그 전에 이 탱탱한 배추를, 생 배추를 소금물에 막 담그던지 아니면 굵은 소금을 뿌려서 절이는 과정을 해. 그 평상시에도 엄마가 뭐 겉절이를 하신다든지 아니면은 무생채를 할 때도 그렇고 지금 절이는 과정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뭐냐면 배추는 이제 그 생배추를 여러분 뭐 고기 쌈싸 먹을 때 보면 이렇게 툭툭 끊어지잖아. 그게 그 안에 그만큼 물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얘가 탱탱한 거거든요. 근데 절인 배추나 김치는 끊어지지가 않지. 물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야. 생 배추에다가 굵은 소금을 뿌린다든지 진한 소금물에 이렇게 담그면 배추 세포 내의 농도와 바깥쪽 소금의 농도 차가 생기겠죠. 그래서 안쪽이 저농도이기 때문에 안에서 바깥쪽으로 물이 빠져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어때? 얘가 숨이 죽는다고 하지.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커다랬던 이 배추가 이제 절여지는 뭐 힘이 하나도 없는 팽팽하지 않은 마치 시든 것처럼 보이는 이렇게 절인 배추가 됩니다. 이게 대표적인 상투 현상이에요. 음. 그리고 뭐 다른 것도 예를 들면은 이게 화분에 보면 저런 게 시들었어. 저기 봐봐, 저 봐봐. 고개를 저렇게 많이 늘뜨리고 있죠? 쟤는 뭐가 부족한 거냐면 물이 부족한 거죠. 이런 시든 식물이나 화분이나 혹은 뭐 상추 같은 것도 좀 시들었다. 그러면은 물에다가 딱 담궈놓게 되면 상추 현상에 의해서 그때는 이제 물 바깥에서 세포 내로 물이 들어가니까 팽팽해지니까 저런 애도 물을 주게 되면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왜? 물을 흡수하니까 상추 현상에 의해서. 이게 이제 대표적인 상추 현상의 예시입니다. 이걸 이제 실험을 했어요. 양파의 표피, 양파의 표피를 동일한 크기로 절단해서 표피 조각을 준비합니다. 자, 증류수라는 건 순수한 물이야. 어, 그 물을 끓여요. 그러면 수증기로 기화되겠지? 그 기화되어 있는 수증기를 다시 응결시켜요. 물방울로. 그게 바로 이제 만들어진 순수한 물 증류수고 0.9%의 소금용에, 그다음에 5%의 소금용에 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패트리 접시에서 양파 조각 5분간 담근 후에 이 조각을 꺼내가지고 현미경으로 찰을 했어요. 그랬더니 거의 변화 없다 0.9% 소금용액. 이게 바로 등장액인가. 세포 외부와 내부가 농도가 똑같은 거야. 그래서 변함이 없고요. 증류수는 저장액이었던 거야. 농도가 더 낮은 용액에 담갔더니 비가 증가하였다. 그리고 5%의 소금 용액은 고장액에 담갔던 거야. 그럼 봐봐. 이 바깥쪽의 세포벽은 변함이 없어요. 세포벽은 변함이 없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바로 원형질이야.
세포막 내부거든. 그러면 세포막이 세포벽으로 클락된 게 보이죠? 이게 바로 원형질 분리가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얘는 이제 최대 부피, 세포질 이 원형질 부분이 세포벽에 가장 가까이 지금 붙어 있죠? 최대로 물을 흡수한 형태, 즉 얘가 팽윤 상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단 그림 보고 아 얘는 등장에게 넣었고 얘는 저장에게 넣었고 얘는 고장에게 넣었구나. 그리고 용액 농도에 따라서 부피 달라서 습으로 무엇이 일어났다? 물이 이동하는 상추가 일어났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이런 이제 문제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상추는 물이 양방향으로 이동한다라는 거 알아두고 물의 확산이다라는 거, 그리고 동물세포, 식물세포에서 각각 저장액, 고장액에서 부르는 용어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세포벽의 유무에 따라서 결과도 달랐었죠. 이게 바로 상투입니다. 확산보다 상투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세포막의 주성분 그리고 구조 이런 선택적 초과성을 나타낼 수 있는 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방법, 확산과 확산의 종류에서 단순 확산 그리고 촉진 확산 봤었고 마지막으로 삼투까지 한번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다음 시간에 올 때 여기 문제 있죠? 개념 확인하기. 그다음에 내가지기까지 다음 풀어오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19강에 보면 물질대사 아까 뭐 미토콘드리아 연속체 얘기하면서 선생님 계속 세포 광합성 뭐 동아이와 얘기했었대. 그 물질대사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효소, 요 요소 파트 또 심화가 나오면 얼마든지 어렵게 나올 수 있지만 일단은 종합에 있는 정도로만 선생님이 한번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요소까지 보고 다음 시간에 이제 여기 뒤쪽에 우리 배웠던 부분 문제 유전자 단백질이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 이제 페이지 표시해 줄 테니까 그것까지 한 번에 뭐 마무리 문제 한번 봅시다.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게 사실 20강부터예요. 유전자 단백질 여기 파트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늘은 3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정년 선생님이 한번 올려 했으니까 이런 거 한번 당연히 제대로 잘 한번 사진 찍어가지고 한번 따뜻하게 올려보세요. 한 번씩 보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감사해요. 예림이는 시간 나면 한번 들어. 그 선생님한테 해달라 해.